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 해설론 7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은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1시 반이네요. 주초에는 수업을 대면 수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미루고 있다가 이제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주차부터는 2시간짜리를 수업을 하죠. 그래서 동영상 강좌는 2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7주차부터는 동영상 강좌 리포트를 안 내시면 2시간 결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는 50페이지 열정, 유머감각, 균형감각, 명료성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 51페이지. 지난 시간에는 6주차 동영상에서는 발표 수업 관련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단톡방에서 제주껏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조언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해설사의 개인적 자질에서 지난 시간에 열정, 유머감각, 균형감각, 명료성을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자신감. 이것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필요한 거죠. 자신감이 없으면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또 따뜻함.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따뜻함. 그러니까 해설도 수업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동영상 수업 아니고 동영상 수업에서도 그렇지만 말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있음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수업보다는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을 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일은 그닥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죠. 침착성, 성숙하고 신뢰 따든 침착해야 된다. 또 신뢰감,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그거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하면 안 돼요. 틀린 정보를. 그리고 오류임을 깨달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 잘못된 거다 하고 고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과 인간에 있어서 신뢰를 줄 수 없으면 오래 갈 수 없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수가 발생한 걸 인지하는 순간 고쳐줄 필요가 있죠. 즐거운 표정과 태도. 여기 있는 게 다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내가 하는 일이 재밌으면 표정이 즐겁죠. 동영상으로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업하는 거, 강의하는 걸 굉장히 즐겨 하거든요. 재밌어요. 신나요. 그래서 개강, 방학이 끝나갈 무렵에는 2월 말쯤 되면 막 설레요. 물론 그게 3월 초 2주 지나면 도로 마찬가지가 되는 단점이 있긴 하나, 이번에는 애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얼마나 달라졌을까, 또 신입생들은 어떤 애들이 들어왔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표정이 즐거워질 수 있죠. 그죠? 됐고요. 자, 해설사의 자질 이런 거는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해설사의 현장 능력 요인. 관광자원 해설사의 현장 능력은 메시지 구성 능력, 매체 활용 능력, 진행 능력.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걸 했고요. 현장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3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줄 거냐죠.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운 것을 강조를 할 건지, 이 장소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그 사실을 인지시킬 건지, 어떤 건지가 결정이 돼야 되죠. 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메시지는 해설의 이야기거리 전체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핵심 내용으로 해설의 테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테마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도 테마를 뭘로 잡을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약간 예를 들었지만 3.1절말 되면 서대문 형무소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방문객들 때문에. 독립운동하고 유관순 열사가 갇혔던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대문 형무소를 꼭 그걸로만 해설을 해야 할까? 그건 아니죠.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테마로 할 수도 있지만 뭐 일제의 잔악상 그런 걸로 대부분 하지만 오히려 건축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 근현대사의 건축물을 보는 시각을 주제로 해서 그걸 테마로 해서 해설을 할 수도 있죠. 창문의 위치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지붕의 구성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테마를, 그래서 통도사를 갔다고 그래서 꼭 그거를 부처님 얘기를 풀어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도 다양한 테마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매체 활용 능력이요. 매체 활용 능력. 이거는 이제 매체 종류로는 구두 매체, 입으로 하는 거, 시각 매체, 보여주는 거, 시청각 매체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지금 저는 구두 매체로만, 입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그림 같은 것도 이게 석가탑의 모양입니다 하고 보여줄 수도 있죠. 그죠? 또는 소리도 들려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원 해설을 하는 그 동영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찰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뒤에 마하바라바냐 말따요 저저저 불경 외우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배경음악으로 깔린다 그러면 그건 훨씬 뭔가 설득력 있고 현장감 있는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강원도의 자작나무 숲을 가는 경우랑 한겨울에 가는 경우 자작나무 숲이 껍데기가 하얗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 사진, 여름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사진을 또 매체를 보여줄 수도 있죠. 그날따라 갔는데 그곳이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런데 해설가가 느끼기에는 이곳의 바람 소리는 너무 환상적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의 100대 소리 중에 하나인 거제 몽돌 해수욕장이요. 바닷물이 쫙 밀려왔다가 나간단 말이에요. 해변이 모래가 아니고 돌멩이로 있죠. 작은 자갈들이요. 동글동글한 자갈들이요. 내려가면서 타다다닥 부딪힌 소리가 있어요. 그날은 예를 들어서 그게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소리를 녹음했다가 들려주면 그 시청과 활용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죠. 다양하죠. 아침에 그곳을 방문을 했는 특정 장소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석양이 아름답다 그러면 저녁에 너무 이뻐요 하는 것보다는 석양질 무렵에 노을 같은 사진을 이곳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여준다고 그러면 다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을 갖느냐예요. 결국은 얼마나 애정을 갖고 보여주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느냐죠. 자극을 주는 거죠. 자, 이제 관광자원 해설사의 역할에서 여러분 이제 53페이지로 갑니다. 53페이지요. 관광자원 해설과 관광 안내. 우리말로 치면 자원 해설사하고 관광 안내사, 그러니까 가이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를 하면 자원 해설사와 관광 가이드하고 그 간격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아마 합쳐질 거다. 자원해설사 따로 가이드 따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가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법으로는 자원해설사와 관광 안내사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폰드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53페이지 하단의 첫째 둘째 위에 관광자원 해설사와 안내사에 관해는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자원 해설사는 국립공원과 같은 특정 장소에 상주하며 관광 안내사는 도시 또는 지역 전체를 관광객과 함께 여행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가이드는 관광 안내사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관 앞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간다면 그때부터 같이 가는 겁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시작부터 해갖고 휴게소 들으면 몇 시에 다시 오십시오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되면 지금부터는 자유시간이고요, 점심은 어디서 드시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걸 하는 얘기죠. 반면에 자원 해설사는 그 해설이 이루어지는 관광 자원에 상주를 하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해설하려면 두 개가 저는 합쳐져야 된다고 보는 생각을 갖는 편이죠. 둘째, 관광 자원 해설사는 자원의 의미와 가치 전달을, 그러니까 자원 해설사는 그 자원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는 거고요. 안내사는 여행 관리, 그러니까 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전원이 쭉 같이 갔다 다시 올 때까지 안전하게 식사도 잘하고 기분 좋게, 그게 이제 관광 안내사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폰드의 얘기예요. 자원 해설사는 그 자신이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데 비해 안내사는 그렇지 못하다.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으나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관광 자원 안내사도 그렇죠, 여기서 주장하는 바에 분리를 시키면 따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내사는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러나 해설사는 그 자체가 자원으로서의 가치, 얼마나 해설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진출하시고 싶으신 분은 해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뭐 국내 여행은 전멸이고, 그러나 이게 개시가 되면 다양한 형태로 이 해설에 대한 수요는 또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개별 여행이 더 강화될 것 같기도 하고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겁이 날 테니까. 그래서 유심히 트렌드가 어디로 가는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어쨌든 안내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이제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폰드의 지적대로 양쪽에서 노력하게 되면 실제로는 대단히 좁혀질 수 있다. 예, 거의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자원 해설사의 분류, 또 분류하는 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봅시다. 장소에 따른 분류 보면 공원 해설사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 자연 역사공원, 공원 해설사, 공공지역 해설사, 산림, 댐, 저수지, 또 박물관 해설사인데, 그러면 대학 해설사도 되죠. 동의대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동의대를 설명, 보통 그걸 홍보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무지 많이 가요. 그죠? MIT도 보니까 관광객이 무지 많다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 갔을 때 하버드 설립자, 실질적인 설립자는 아닌데 하버드 설립자 동상이 있어요. 근데 오른발, 여기 앉아있는 상인데 오른발은 바짝바짝해요. 왼발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대체로 중국 사람들이 오면서 그랬다는 설이 있어요. 확실한 거 아니고. 저 사람의 오른발을 만지면 여러분의 후손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한다. 다 만지고 가는 거죠. 우리 해동 용궁사 가면 그 부처님이 아니라 스님 같은 사람 쭉 동상 같은 사람인데 이 배가 볼록한 거 있죠. 우리는 주로 하는 게 이 배를 만지고 나면 아들을 낳는다. 또는 부자가 된다. 무병 장수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불교 사찰 해설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동물원 해설사, 도시 해설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여기서 독특한 거예요. 도시 해설사요. 우리는 도시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시가 별로 매력적이라는 생각들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조금은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도시가 굉장한 자원이죠. 또 서울 가면 국회의사당도 있고요. 청와대도 있고요. 언제 경기권에 갔을 때는 답사를 갈 때요. 미리 예약을 하고 청와대도 한번 방문을 했으면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여태까지는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사전 예약을 해야 되고 일일이 그 신분 확인을 다 해야 되고 골치 아팠던 기억이 나서 중간에 포기했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됐고요. 갖다 붙이면 다 해설이에요. 해설되는 주제에 따라 자연 해설사냐, 자원관리 해설사, 위락, 역사, 이건 농업 해설사. 자, 여기서 느낄 수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까지네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요, 모든 것은 해설이 가능하다. 1학기 때 자원론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자원으로서의 매력, 즉 사람들이 찾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그 매력을 갖고 있답니다. 그 매력을 갖게 해주는 것은 관광개발가라든가 관광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일단 그것이 매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면 자원이 될 수 있죠. 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내소사, 변산반도에 있는 내소사의 풍수지리 갖고 얘기를 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게 가능하다. 모든 게. 풍수지리학적 접근도 가능하고요. 부산 같으면 왕릉이 없죠. 근데 저거는 있잖아요. 또 저 가야 고분들 있죠. 무슨 동이죠? 광안리 해수욕장 뒤쪽에 있는 거. 연산동인가요? 거기에. 그러면 그걸 갖고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 참 이건 매력적인 직업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하라는 거 없거든요. 음식 해설사. 근데 요즘은 음식 해설, 뭐 남도 음식, 근데 음식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은 커피도 있죠. 강릉에는 강릉 해수욕장 가면 쫙 커피타운 있죠. 커피도 할 수 있죠. 또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디저트요. 디저트 투어만 할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변형이 가능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당신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전문 여행사를 차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단 디저트 해설을 하려면 당신이 디저트를 되게 좋아해야죠. 많이 먹어도 마고. 그죠? 그런 것들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관광자원 해설사의 역할입니다. 해설사의 역할. 자, 요거는 해설사의 역할은 합시다. 관광자원 해설사의 역할인데 주로 설명을 하는 게 학교 선생님에 빗대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해설사 뭐 나와서 페스탈 로치 나오고 뭐 정원 설명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관점이 해설, 인터프리테이션, 해석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해석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한테 그곳에 방문한 경험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죠. 이건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설명해 준다는 의미에서 상당 부분 일반적인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선생님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여태까지 그 자원해설 원서도 그렇고 저것도 해설에 관한 지난번에 그 리포트 올려줬던 거예요. 이 책도 현재 원서로는 유일한 책이에요. 유일한 책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선생님하고. 자,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자원해설과하고 다른 점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른 점을 얘기해주면 확 자원해설과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 개념이 쓴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교재 5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짧은 시간에 일정한 교과 과정도 없이 가르친다. 아니죠. 그건 이제 자원해설가 얘기고. 학교 선생님은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1년 15주 동안에 가르쳐야 할 그 커리큘럼 짜고 계획표가 있어요. 반면에 자원해설가에게는 여러분 교재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여섯째 줄 끝에요. 자원해설가는요, 짧은 시간에 특별한 교과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책임은 없고 융통성은 굉장히 큰 거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서대문 형무소를 유관순 열사 어쩌고저쩌고 그걸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뭐 일제강점기부터 역사도 하고 순서대로 크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방문 시간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30분 정도 시간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형식화해서 정형화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형화한 거는 오래 못 간다. 그때 방문객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것처럼 건물 갖고도 할 수 있죠.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로 건축에 관심이라든가 그런 경우, 그죠? 뭐 유럽 같으면 성당도 대부분은 가톨릭의 개념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건축적인 관점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건축 공부를 해야 되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단행본 나온 거 두세 권만 읽으면, 그리고 그게 재미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은 유대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공통 성지입니다. 세 종교의 공통 성지예요. 그러면 그것도 종교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지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테마를 뭘로 정할 것이냐.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장소 선정과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게 테마입니다. 그 장소를 무슨 주제를 갖고 설명할 거냐. 예를 들면 해운대 해수욕장 뭘로 설명할 거냐. 여러 번 보는 거 있죠. 해운대 해수욕장이 왜 유명하냐면요, 대도시에 바로 바닷가 해수욕장 바로 옆에 이렇게 번화한 대도시가 있는 해수욕장은 굉장히 드물어요. 번화한 대도시, 그죠? 그런 걸로도 설명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해운대 해수욕장에 모래가 계속 줄고 있죠. 원래대로 하면 동해안은 백사장에 가다가 뚝 떨어져요, 바다도. 그래서 수심이 깊단 말이에요. 서해안은 완만하고요. 이 남해안도 완만한 겁니다. 서해보다는 덜 완만하지만. 근데 왜 이 모래가 자꾸 쭈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테마가 무한히 변형될 수 있어요. 두 개를 섞어서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어느 관점으로 설명할 거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큰 거죠. 굉장히 융통성이 큰 거예요. 선생님에 비해서. 선생님은 정해진 커리큘럼들, 교과 과정이 정해져 있고 그거대로 하는 거죠. 저도 대학은요, 지금 1학년 관광학 개론 같은 경우는 한상현 교수님하고 지금 저하고 둘이 하거든요. 작년에는 3개 분반이라 한상현, 안범용, 이봉구 셋이 했거든요. 그거는 개론이다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개론이를 가지고 이봉구는 이봉구의 관점으로, 안범용은 안범용의 관점으로, 한상현은 한상현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대학 교수도 딱히 정해진 커리큘럼, 자기가 짜는 거기 때문에 융통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법정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수업 그게 미리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꼭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보다는 굉장히 융통성이 많은 거예요. 그건 바꿔 말하면 상당히 자유로운 직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관점, 새로운 포인트를 만들어서 나만의 해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누가 정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7주차 첫 번째 동영상 마치고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 보겠습니다. 리포트를 내야죠. 자, 동영상 리포트요. 7주차 동영상 출석 리포트요. 지금 듣는 과목의 정확한 명칭하고 지금 듣는 과목을 가르치는 담당 교수의 이름하고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과목의 이 강좌의 정확한 명칭과 담당 교수의 정확한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